안녕하십니까. IMJ 투자자분의 홍간호사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글로벌 지수 먼저 살펴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돼 있네요. 예, 대체적으로 글로벌 지수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다우존스랑 S&P 500, 나스닥 종합 지수도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엊그저께 파월 의장 그 6월 9일 날 그 중요한 이슈 있었죠.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는 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이 미쳐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개장하면서 1%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독일 DAX 0.54%, 영국 FTSE 0.15%, 프랑스 CAC 0.16%, 네덜란드 전반적으로 0.41%대 기록하면서 그렇게 급상승한 모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호재적으로 작용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생 뭐 10시 15분에 개장했었죠. 개장하고 여기서도 뭐 0.2% 상승 상태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6월 9일날, 그러니까 6월 9일날 금요일날 발표됐었던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방 준비 이사진의 의장 바로 연설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사를 금리 인하한다는 거의 그 얘기를 발언하면서 시장은 대체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어디지? 금 같은 경우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금이 좀 살짝 빠졌었죠. 역비례 현상이 나타나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어 안정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조금 움직여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수는 다 끌어올리고,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현재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형상을 나타낸다.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유 시추 장비의 숫자를 매일 일주일마다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매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738로 전주보다 한 4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거는 2018년 1월, 아니죠. 2018년 한 5월이나 6월 달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굴착비 최대 한 980 정도에서 한 지금 738로 아마 다음 주에서도 소폭 조금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유 시추수도 898로 전주보다 6 정도 낮네요.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원유 시추가 많이 된다는 거는 어떤 수요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셰일 오일이 되고 나서 굴착기 숫자가 한 1300까지 급작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다가 그 오펙 플러스 오펙과 러시아의 그 시추 감요, 원유를 감산한다는 그러면서 가격이 막 한 32까지 빠졌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고 나서 50달러 넘어가고 50달러, 75달러까지 안정되고 나서 대체적으로 그 시대 그 타임 때 굉장히 많은 굴착 장비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가 현재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하나 봐볼게요. 파월 연설이 있었죠. 그 연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연설로 인해 가지고 월요일 시장 자체, 항생이나 아시아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끌어오르는 모습인데 경기 확장 정책을 유지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아니죠. 잠시만요. 어디 있지?
이거 지웠나 보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올라간다는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재정 정책 확대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 저기 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뭐냐? 무역 충돌에 인해서 아직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다가 쓴 글을 썼어요. CNBC에서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그 전문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을 베스트셀러를 발간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많이 알려진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이제 확대 정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금리를 내려 한다는 짐 크레이머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는 너무 금리를 일찍 내렸고 이제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한 1.82%대까지 살짝 올렸었죠. 굉장히 그 서프라임 터지고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금리를 굉장히 급 하락시켰다가 다시 서서히 금리를 올렸었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었고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건 이미 늦었다. 근데 더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건 압박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었잖아요.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는데 그건 아무런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환율을 건드려가지고 포치 상태로 7 위안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포치 상태로 만들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 패권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레이더들은 뉴욕에 있는 뉴욕 거래소 그리고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대체적으로 트레이더는 그 9월달 이번에 발표될 저기 금리 정책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릴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를 한번 내리고 한 올 11월, 12월 가기 전에 또 한 번 내려서 종합적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3일 그 유럽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독일 극우 정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9월 3일 날 한번 두 지방에서 선거를 지방 선거를 했어요. 하나는 그 동구 지역 거기에서 브란텐부르트쿠주 그리고 작센주에서 지방 선거를 했었는데 주요 정당을 깨고 AFD라는 그 비주류 정당이 2위를 했어요. 이 AFD라는 게 무슨 정당이냐면 극우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치고 되면은 굉장히 우편향되는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이 2등을 하면서 일간에서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뉴스에서 그 나치시즘이 계속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메르켈 총리가 이슬람 정책을 완화하면서 이슬람 시리아에서 한 120에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민 정책을 좀 완화를 해라. 그러면서 극우 정당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거든요. 대체적으로 왜 불만이 많이 생기면은 이 작센주랑 브레튼부르크주는 대체적으로 그 피노동자 계급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원래는 석탄 사업으로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다가 노동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후달려서 나중에는 결국적으로는 저기 뭐야, 외국인들 때문에 아니면은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AFD 여기가 이제 주류 정당 제3정당으로 이렇게 올라온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독일 자체 내에서도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블랙시트로 유럽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론 영국에서 그 노딜 블랙시트를 들어막으면서 2020년까지 아마 끌고 갈 것 같은데 독일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다. 불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아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었네요. 그 SOC 산업을 뭐 한다 그래서 그 자꾸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죠. 정부는 그거는 가시화된 현상이라고 잠깐이라고 얘기하는데 KDI 연구소에서는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그쪽에서는 그 수요가 이탈된 현상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수요가 이탈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완전히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래 그림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을 볼까요? 금이 그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게 있어요. CFTC 그거를 순 포지션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투기 포지션이 300을 지금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투기적 포지션이 300이 넘어간 적이 딱 두 번이 있는데 어느 때냐면 7, 8월 달, 이 7월 달 상승 했었을 때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요 급상승을 고점 다 뚫고 나서 박스권 고점 뚫고 나서 1400대를 뚫었을 때 요 한 번이랑 지금 이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 자체를 계속 끌고 가기는 좀 힘들다. 사람들 자체. 그러니까 왜냐면 두렵거든요. 순 포지션으로 계속 이 부분을 끌고 가기는 사람들이 조금 두렵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도 여기서 한동안 한 1560, 157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한 4-5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4-5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뭐 약간의 급락도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미중 무역이 본격적으로 충돌이 됐었을 때 그때 아마 1570 정도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현재적으로는 은이 더 급상승을 또 많이 하고 급하락도 더 많이 하는 상태가 되고 있죠. 왜 금이 원래는 안정자산으로 계속 추구가 됐었는데 금 가격이 1400이 뚫으면서 가격이 어디죠? 1450, 1470 정도, 1500 정도가 뚫리면서 이제 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그 은 쪽으로 투자가 더 몰리는데 증거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은이 훨씬 싸잖아요. 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약간 유지를 하면서 은을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선물 좀 잠깐 볼게요. 이거 제가 쓰질 않는 거라서 지금 모르겠네. 있나?
조금씩 밀리네요. 대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음, 가격이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아침에서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 한 1%까지는 올라가고 장 후반에서 약간 좀 빠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홍콩 시장도 항생 시장도 분명히 약간은 올라갈 텐데 어,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에 그 중국 부채가 엄청 많은 거 발표하신 거 아세요? 볼룸버그에서 깠어요. 기업체, 중국 기업체 부채가 생각 외로 훨씬 많다고, 알려진 바보다 훨씬 많고 분식회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게 까지면서 중국 경제 자체가 좀 많이 휘둘린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모습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심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없는데 홍콩을 통해서 저기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콩은 중국의 GDP 2.5%밖에 안 되는데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전반적인 금액이나 금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홍콩 시장이다. 근데 그게 외환 보유고도 조금씩 빠지면서 그리고 부채도 굉장히 급상승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음, 글쎄요. 이거 이번 주는 아마 조금 상승은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막 이렇게 다시 상승 기조로 움직이면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이건가? 공이 이거죠. 차트를 좀 봐볼게요. 홍콩 왜 안 보이지? 홍콩 일단 안 보이네. 대체적으로 아직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어휴 엄청 빠지고 있네. 타임프레임을 줄이면은 더 휩소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조금 그것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틱을 보시는 분들은 틱으로 어떤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시간은 어 타임 프레임을 줄이면 줄일수록 거래 횟수는 빈번해지고 그리고 손실 확률도 더 높아지고 리스크도 더 올라간다는 건 아셔야 돼요.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좀 크게 할게요. 어, 어, 좀 지우고 보통 이거를 1분으로 간다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10시 15분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1시까지 또 하고 점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무수하게 하면서 봉 횟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30프레임 이거를 만약에 30분을 주면 이거 딱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그림이 조금 더 단순해진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 그 거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추세 부분에 지지 저항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지지 저항도 맹신을 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패턴 형적으로 M자형 패턴을 조금 쓰긴 하거든요. 이 M자형 모양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만약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부분에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가격을 한번 때리고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뚫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뚫리면은 어차피 제가 포지션을 안 잡겠죠.
뚫리기 전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포지션을 일단 잡고 여기 뚫리기 전에 일단 손절을 그냥 걸어놔요. 무조건 손절은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보상 비율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손실 대비 보상. 그러면 내가 1을 잃었을 때 반드시 내가 수익이 나야 되는 구간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16,000을 잡고 잠시만요. 여기서 16,800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대체적으로 제가 리스크로 잡는 가격은 보통 이 가격이라고 여기에 손절을 잡는다고 보고 16,700 쪽에 잡았다고 해봐요. 여기쯤에 700 쪽에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은 내가 최소한 수익이 내야 되는 부분은 저는 3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400까지는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쳐맞고 이렇게 지지저항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지지저항은 굳이 찾으려고 하신다 그러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어디 지지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지지저항 부분도 어떤 분은 그냥 지지저항에서 그냥 다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팔진 않아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얻어맞고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3 정도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도 추세가 만약에 꺾인 모습이 보인다면은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냥 끌고 가요. 3 무시하고 수익 포지션을 그냥 쫙 다 열어버리고 그냥 끌고 가요. 그러면 대신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여기 뭐 주가가 만약 계속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어디에 맞고. 그러면은 뭐 추세가 그어지겠죠. 제 그 손실 여기다가 그 손절을 냈었던 부분이 청산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계속 끌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포지션이 어느 부분에서 또 뭐 깨졌다. 그 제가 보는 그 틀에서 뭐 하나 더 깨졌다. 그러면 포지션을 더 얹어버려요 여기서. 그러면 제 리스크는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서 리스크를 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포지션을 1로 잡았을 때 100이라는 리스크를 잡았어요. 이 지수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내가 2를 잡았을 때는 리스크가 다시 200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서 이제 가격이 빠진 상태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16,800이라고 봤었던 게 뭐 50 정도? 750 정도를 하면서 포지션 2개를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나오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가격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포지션을 잡으면서 여기서도 같이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청산으로 바뀌는데 청산으로 바뀌면서 내가 포지션을 또 하나 잡게 된다 그러면 그 청산되는 부분이 다시 손절로 바뀌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좀 내려간 상태로. 그러면 내 포지션 2개 끌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법 자체가 피라미딩 방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다면은 포지션을 한 개로 계속 잡아요. 한 개로. 일정 비율로 계속 한 개로 잡아요. 여기 몇 가지 가는지는 제가 최대로 잡아봤었던 게 이거 순수하게 끌고 갔을 때 포지션 일수는 3일이고 전체 포지션은 45개인가? 50개 가까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대신에 이건 한 개씩 들어간 게 아니죠. 2개씩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저는 추세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추세 매매라고 생각해요. 저는 포지션 부분이 오버나잇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로 대체적으로 만약 거래를 하시잖아요. 단기로 거래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봤었던 부분은 포지션을 한 가격에서 뭐 50개? 이런 식으로 50개, 뭐 10개 파샬로 해가지고 파샬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락 배팅을 만약에 그숏 배팅을 만약에 했다, 이쪽 숏 배팅을 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 올라올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올라올 때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 떨어질 때 어느 일정 가격에서 그냥 한 번에 50개 내지 내가 잡았던 포지션을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 단기적으로 하면은 이 방법이 조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하면 이 방법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 내 포지션 자체가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제일 제가 거래하면서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손절을 하라는 거잖아요. 손절을 하라는 거. 근데 손절이 생각보다 진짜 잘 안 나가요. 진짜 나가기가 힘들어요. 거래 처음, 특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손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손절이 굉장히 빈번하게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빈번하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손절하기가 생각보다는 힘들더라고요. 하기가 싫어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나는 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깡통 찹니다. 손절 안 하게 되면은. 포지션 트레이딩을 저는 그 오버나잇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절을 해요. 그 저희는 구축한다 그러거든요. 그 포지션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지션을 구축하기 전에, 구축하고 나서 내가 방향이 틀린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분할로 해가지고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 내 포지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그 털어버리고, 아니면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싶으면 그때부터 스위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항생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오일 거래를 많이 했고, 그리고 S&P 부분이나 지수 부분도 S&P 부분이나 코스피 정도로 하다가 항생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접해봤는데,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속도 자체가. 물론 이 RP 자리라고 하는 거 26,750이나 26,700에 이렇게 가격이 브레이킹이 된다라 뭐 그런 거는 좀 사실이, 제가 그냥 백데이터를 몇 번 돌려보니까 좀 맞다고 싶기는 한데, 글쎄요. 오늘 거 같이 만약에 700에서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그냥 의도 맞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가 틱 가치가 딴 것보다는 낮은 데 비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항생 부분은.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포지션을 잡기 전에 강도를 조금 확인을 하거든요. 강도, 체결량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레벨 2가 호가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호가창 그리고 강도 확인을 좀 하는 편인데, 그 강도 확인이 못 하겠어요. 항생은 이 스프레드도 너무 벌려져 있고 그 레벨에 있는 물량이 너무 얇아서 금방금방 뚫려버리는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전 보기만 하고 자제는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 그냥 코스피 쪽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조금 저한테는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시장이 맞는 시장에 가세요. 항생 시장이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항생 시장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코스피 시장이 맞다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이 안 돼요. 항생 부분이 적응이 안 된다. 대신에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자금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야 될지는
그거를 다 확인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선물 이거 좀 봐볼게요. 코스피는 그 항생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나와가지고 코스피도 좀 시장이 바뀐 것 같아요. 10시 15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장이 먼저 시작되잖아요. 항생보다 코스피가. 그러면서 가격이 그냥 빠지고 그냥 올라가도 10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0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항생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도 거기서 빨려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움직이고 항생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항생이 움직이면 코스피가 움직인다. 뭐 이 정도? 지금도 봐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격폭 자체가 거의 한 200 정도 빠진 상태죠. 200 조금 안 돼. 한 170 정도 지금 빠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떨어진 거는 별로 안 돼요. 고가 268.70에서 여기 오면 그래봤자 지금 많이 되네요. 1.5 그럼 틱스로 하면은 거의 한 그래도 20틱 정도는 되네요. 좀 되는데? 근데 가격 돈적으로 차지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저는 코스피가 더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팔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여기는 항상 호가 자체가 물량이 항상 쌓여 있잖아요. 양쪽으로 지금 다 비드 오퍼 쪽에다가 다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비드 오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쪽에 다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지금 다 쌓여 있고 항생 같은 경우는 막 10개도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어요. 이거 하시는 분 보면은 조금 신기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신기하다. 만약에 제가 적응이 되면 할 수는 있겠죠. 뭐 어떤 그 체결창 자체를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진짜 포지션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가격이 튕겨 나갔네. 그러면 지금 상승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겠다. 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포지션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했는데 그냥 막 털리더라고요.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본질은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각자 맞는 시장, 그러니까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시는 이유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시장에 그러니까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재미를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벌려고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재미랑은 좀 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항생을 했었을 경우 뭐 50만 원, 100만 원도 벌 수 있고 뭐 잘했을 경우에는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벌 수가 있는데 각자 맞는 시장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보분들은 글쎄요. 항생이 그렇게 추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랍 트레이더들 기본적으로 호가창 다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차트에서도 그 패턴이라는 거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호가창에 어떤 미세한 움직임의 패턴을 또 존재를 해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 호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가격을 보면서 이렇게 뭐 마디점 매매 뭐 그런 부분은 하는데 뭐 제 원칙상 그건 없기 때문에 제 원칙상 마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거를 확신이라 그래야 될까? 마디 매매라는 거는 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생은 웬만하면 자제는가 거래를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거래를. 그리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어요. 중국이 별로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하기가 싫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시장 맞춰보세요.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서
각자 맞는 시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S&P를 만약에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S&P 혹시 거래하시는 분 계세요? S&P는 호가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물량 호가에 있는 스프레드도 없고 그거 굉장히 뚱뚱한데 시장이 영향이 즉각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그 한 번에 어떤 트럼프나 아니면 어떤 이슈적인 뉴스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도산한다는 얘기나 기업의 그 실적 자체가 예상 이하로 막 돼 있다든지 예를 말 예상 이상으로 뭐 급상승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장이 널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 호가가 물량이 이렇게 뚱뚱했었던 그 레벨에 있었던 그 물량 자체가 싸그리 다 빨려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파악하기가 더 쉬워요. 아니, 거기서도 RP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가끔 보통 그 S&P가 물량 자체가 350개, 400개 정도가 돼요. 물량 자체가.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1000개, 2000개가 되는 게 있는데 저희 트레이더 했었을 때 그 가격은 무조건 찍는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일단은 조금씩 다 잡기 시작했어요. 뭐 물론 풀 베팅은 안 했겠지만 RP라는 자리가 만약에 뚱뚱하다 뭐 이렇게 물량이 두꺼워지잖아요. 이거 팁인데 거래하는데 팁인데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00자리가 있어요. 00자리. 그 27,000 예를 들어서 26,000, 27,000자리, 26,000자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26,000 이거는 뭐 그때 홍콩 사태 일어나가지고 급상승한 거고 26,000 뭐 27,000 뭐 이런 가격들 있잖아요. 27,000 어디 있니? 안 보이네요. 27,000 이런 자리 그리고 26,800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단위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150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물량 자체가 호가가 엄청 두꺼울 때가 있어요. 그 호가 두꺼울 때는 만약에 내가 매수로 해야 된다 현재 가격에서 근데 호가가 여기가 굉장히 두껍다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찍어줘요. 무조건 그거는 거의 한 90에서 95%는 무조건 찍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체결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한다 그래도 여기서 자꾸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보통적으로 여기 라운드 피겨가 뭐 물 호가가 두껍다는 거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치고 여기서 그냥 나와요. 아니면 이게 진짜 바이어 파워가 정말 세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일부 청산을 하고 그냥 끌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팔고 뭐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호가 단위로 전략을 구상하는 거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하는데 힘드시죠? 뭐 선물만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도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각자 스타일을 꼭 만드세요. 자기의 그리고 백데이터를 충분하게 돌려보세요. 제가 많은 트레이더들을 만났고 리스크 매니저를 하면서 트레이더 분들 다 봤는데 백데이터가 없어요. 백데이터 자기가 어떤 방법을 쓴다 그 방법에 대한 백데이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한들 안 지켜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방법 자체가 추세 매매가 아니고 역추세 매매로 하다가 다 뒤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 거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백데이터를 하자. 백데이터를 충분히 보자. 일단은 다 방법론에 충실하시니까 백데이터를 충분히 자기의 방법에 대한 백데이터를 충분히 뽑아내자.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번 1000번에서 한 5000번 제일 컸을 땐 10,000번까지도 봐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항상 맞진 않다. 그래도 그 방법이 내가 확률적으로 맞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확인을 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계속 그 방법을 써야 된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뭐 이 정도까지 오늘 여기까지
혹시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오버나잇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타 부분도 좀 얘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월요일 오늘 끝나시고 화요일 수요일만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뭐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이번 주 3일 거래 열심히 하시고, 추석날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대 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래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